네, 반갑습니다. 창원용어고 박병준 쌤입니다. 사회문화 1강 여러분들 그 카메라 상태로 인해 가지고 촬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찍어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관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랑 아마 처음에 수업 시작하셨을 때 아마 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름엔 덥고 겨울은 춥다. 그리고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이런 두 가지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죠. 이제 그때 여러분들 대다수가 하셨던 대답은 그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라고 하는 이제 기온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편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라고 했을 때는 여름에는 더운 어떤 방식들이 있고 겨울에는 추운 방식에 맞춰서 입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죠. 이런 어떤 문장의 특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은 기본적으로 몰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가치라는 말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중립기어 박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가치가 중립되어 있다, 가치를 뭔가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한편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축한다, 들어갔다는 뜻이죠. 가치가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개입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죠?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연현상은 어떤 예외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외가 없어. 물은 항상 그냥 100도씨에서 끓어요. 묻긴 뭘 물어.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라는 그 명제 자체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관찰했더니 그런 현상이 내 가치 개입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100도씨가 되어라, 100도씨가 되어라, 되면은 물이 보글보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주문을 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편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도 지니지만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 현상도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띌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가 성립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 필요가 있죠. 방금 전에 들었던 예시에 근거해서 봤을 때 여름에는 반팔 옷을 입고 겨울에는 긴팔 옷을 입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겨울에 우통 벗고 바닷물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북극곰 수영대회 이런 거, 그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는 하지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가치가 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극곰 수영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닷물을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들고 싶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그 북극곰 바다 수영대회에 나간 사람들의 각오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함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벌어진 예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각각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실성의 원리에 지배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연성은 반드시 필을 써요. 반드시 그러해야 돼. 물은 100도씨에 끓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금 그러해야 돼 라는 표현을 취소할게요. 그냥 그런 거예요. 반드시 100도씨에 끓어요.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개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죠? 열릴 개짜를 써가지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확률성의 원리를 지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건 없어. 사회문화 현상에 있어서 그 복잡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든 것들이 딱딱딱 맞춰져서 들어가겠냐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이, 그죠? 여름에 반팔 옷을 입을 확률이 80%인 거고, 가을에는 뭐 조금 더 옷이 길어질 확률이 뭐 95.2%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을이 되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긴팔을 입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인과관계 자체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뚜렷하다.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요. 그죠? 이런 어떤 특수성, 예외, 확률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인과관계가 너무 불분명한 겁니다. 뭐 바다 수영대회에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 여쭤봐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 바다 수영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또 다른 대답을 한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 정신을 차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뭐 실연의 아픔을 뭐 벗어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불분명한 인과관계인 거죠.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이나 경험적 자료를 통한 어떤 검증이 가능하다, 경험적 자료의 어떤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선지에 뭐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다르게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둘 다 해당하는 선지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해 가셨을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 우주선이 추진력을 받고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현상일까 사회문화 현상일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좀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진력을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우주선을 만든 어떤 인간의 행위를 봤을 때에는 좀 사회문화 현상에 가까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형태의 선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일단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이 발생하였다.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여서 건물 수백 채가 붕괴되었다. 건물이 붕괴됐다 하니까 건물 사람이 만들었어,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건물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람의 어떤 의지가 들어간 건 아닌 거죠. 그죠? 자연현상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의 해석이 들어갈 때,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강도는 7.3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됐대. 측정은 사람의 의지와 같이 개입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라봐줘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형태의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구성원들 대다수가 이런 문제들을 사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해소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환경 문제, 그죠? 대다수가 사회 문제가 있다라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죠. 그죠? 범죄 문제, 빈곤 문제,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굳이 묻지 않아도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사회 문제들은요, 일단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수치나 통계를 통해서 문제 상황이 이렇게 제시가 됐죠. 최근 5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 추이를 보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 그죠? 2020년 됐더니 23만 건이 되었어. 아주 늘어났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요즘은 어떤 게 있어? 인구 순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그냥
우리 옆집에 애기 소리가 뭐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지 기자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한편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이기도 하고 역사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객관적인 수치마저도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성 참정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맞았죠. 그때는 여성 참정권 문제가 있었고 여성들이 투표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보통 선거제가 확립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 참정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것들도 공간적인 어떤 측면으로 봐도 어떤 국가는 여성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여성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고요. 이런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크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 이거 보라색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이 크게 그죠? 숲을 보라는 관점에 가깝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좀 상대적으로 나무를 보라고 하는 미시적 관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점을 서술하라 하면은 그죠? 거시적 관점에 근거하여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관점에 근거한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 그죠? 사회 구조가 개인 행동을 그죠? 제약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핏 봤을 때는 이 개인의 행동이 정말 개인의 그 자율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봤을 때에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구속을 받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강조하지. 아무리 사회에 소속해 있는 개인이고 개인은 자율적인 존재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뉘앙스가 각기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각각의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기능론이야. 기능론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라? 사회 유기체설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유기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생물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유기체는 뭐 신체기관? 신체. 신체들, 인간 또한 다양한 유기체들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냄새 킁킁킁, 그죠? 눈으로 또 보지. 여기에 밥이 있구나 하면서 숟가락을 또 찾아서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든 걸 가지고 하면서 떠야지라고 뇌가 또 그 사이에 또 전달하겠지. 밥숟갈 떠 이렇게 내가 신경세포를 통해 또 전달하고 앙 한 다음에 미각이 느껴가지고 이거는 어떤 맛인데 이러면서 그 신경세포가 또 뇌로 갔다가 뇌가 다시 또 말을 하게 하죠. 맛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어떤 요소별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사회도 마찬가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 속의 어떤 한 파트로 들어가면서 각자가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기능론에서 하고 있어. 그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가치의 합의가 되겠죠. 우리는 이 유기체를 밥을 먹여야 된다. 얘는 박병준을 밥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뇌라든지
이제 입이라든지 혀라든지 신경세포라든지 이제 우리 소화기관이라든지 다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된다고. 얘는 지금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조화로운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갈등과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떤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입맛이 없어. 이랬을 때는 그 같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얘 밥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대. 먹기가 싫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갈등 불균형 상태죠. 신체 기관 중에 일부 기관이 말펑션을 하는 거죠. 제 기능을 수행을 못 하는 거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문제 현상, 병리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이 아픈 것처럼 사회기관이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이 일부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 현상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법 같은 제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규제 기능 같은 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그 제도 같은 것들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 제도를 뭐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서 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기능론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 좀 주의할 점, 기능론에서 불균형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불균형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일시적일 뿐이야. 계속 이렇게 냅둬서는 안 돼. 이런 어떤 당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갈등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론이죠.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사회적인 희소가치의 불균등 배분.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희소가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조금 미리 얘기를 하자면, 흔히 말하는 사회적 희소가치들은 그죠? 경제적, 사회적, 그죠? 사회적, 정치적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어떤 희소가치로 인한 불균등, 불평등 문제를 다룬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4단원 가서 디테일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냥 들어만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가치들을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치를, 그죠? 돈을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가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대표적인 갈등론자는 칼막스죠. 칼막스인데, 칼막스의 입장을 조금, 용어를 조금 쓰자면, 그죠? 부르주아, 그죠? 지배계급은 부르주아, 그죠? 피지배계층 계급은 계급 어쨌든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계층, 이 계급과 계층의 어떤 의미 차이에 대해서도 4단원 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일단 계급, 계층 뭐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무방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4단원 가서는 엄연히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르주아에 의해서 착취당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장 노동자가 암만 노동해도 벌어 들어가는 돈은 쥐꼬리고 그 돈은 다 부르주아의 어떤 배부름에 이렇게 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칼막스는요. 그래서 착취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모순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갈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아니 이렇게 벌어도 진짜 쥐꼬리만하게 가자고, 쟤는 일도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막스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가만히 넘어가면 안 돼. 갈등을 무조건 해야 돼. 갈등은 필수적이야.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갈등론자 칼 막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갈등은 필수적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해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뭐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칼 막스의 입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기능론에서 말했었던 갈등의 의미가 좀 다르지. 갈등은 없어져야 할 병적인 거다. 하지만 갈등론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어떤 그저 공산주의 사회 이룩을 위해서는 이룩 하기 전까지는 갈등은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기를 하자면 그죠? 상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죠? 언어나 기호와 같은 다양한 상징들, 기의와 기표를 통해서 형성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을 가지고 우리가 상호작용은 이제 대화 같은 것들이 되겠죠. 소통이 되겠죠.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대화라고 끝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걸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상황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이랑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친구고요. A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은 뭐 부부 관계입니다. 뭐 부부 뭐 혹은 뭐 연인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A나 B 사이에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진짜 그냥 뭐 밥 먹으러 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단순 친구니까. 근데 A와 C 사이에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똑같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수작질이죠. 수작질. 그죠? 개수작 뭐 이런 거죠. 데이트 신청이죠. 그죠? 데이트 신청이라고 상황 정의를 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각 개인들의 소통 과정에 있어서 그죠? 사회의 어떤 거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개인의 자율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요 정도로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